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파리 꼬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파리 꼬문은 지금까지 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프랑스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자, 그러면 이제 제2제정 붕괴를 보죠. 제2제정 붕괴에 계기가 되었던 것이 프랑스 토이센 전쟁, 보불 전쟁이죠. 자, 보불 전쟁 과정은 좀 이따 더 얘기했지만 프랑스는 기습 공격했지만 토이센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쳤죠. 그래서 이제 세당에서 포위를 받아가지고 곧바로 이제 그 나폴레옹 3세가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이 이제 깨지게 된 거야. 자, 그 전쟁을 이제 지켜봤던 파리 민중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항제제도, 그러니까 제2제정을 폐지하고요. 공화정을 수립을 하죠. 공화정을.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뭘 조직하냐면 그 당시 국민방위군을 조직을 하죠. 자, 파리가 이제 이렇게 국민방위군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면 그 당시 프랑스는 정부가 없었냐? 있었어요. 예, 정부가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그 임시정부가 이때 제3공화국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를 다시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국민의회가 새로 선출하죠. 근데 이 국민의회는 그 왕당파 등 보수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방위군들 그 파리 민중들 구성된 국민방위군들에게 월급을 이제 뭐냐면 주지 않죠. 해체라. 그리고 이제 파리 민중들은 계속 이제 싸울 것을 이제 주장한 데 반해서 얘네들은 이제 승기가 없다. 그러니까 그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해갖고 하해를 해요. 예. 그래서 포위생과 강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알자스 로렌 일부를 양도하고요. 알자스 로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팔렌 지역과 그 후에 원래는 독일 땅이었는데 프랑스 쪽으로 넘어갔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독일 땅으로 가고 그다음에 50억 fran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국민의회 정부는 원래 파리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가 수도잖아. 그래서 이제 정부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 파리는 그 당시 노동자나 소시민층 같은 그다음 이제 민중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뭐냐면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주샤회에 잘 잡고 파리에 있는 정부와 군대도 철수를 냈죠. 그래서 잠깐 이제 파리가 심해 공백기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당시 이제 파리 시민들은 그 파리 꼬문을 만들게 돼요. 예. 파리 이제 자치 정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이 파리 꼬문이 만들어지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그 베르사유에 있는 뭐야 프랑스 정부와 그다음에 파리에 있는 이런 꼬문 정부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파리 국민방위군은 파리 행정권을 장악해서 파리 꼬문을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꼬문 의원이 90명 선발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회주의자보다는 급진적 자코벤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블랑키주의자들. 자, 급진적 자코벤주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국민공의 때 상키르트라는 계층이 있었죠. 이 계층, 이 상키르트 계층의 계층이야. 얘네들은 사회주의에서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부가 그 뭐냐면 양극화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애들이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블라킹주의자들은 좀 약간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무정부주의하고 비슷해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일부 뭐냐면 사회주의자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이 주는 여기 급진적 자코병주의자들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사회개혁을 보면 즉각적인 부의 재분배나 그다음에 생산수단의 사회와 같은 마르크스 사회주의 개혁이 아니라 주로 노동조건 개선, 소유자가 포기한 공장의 접수, 협동적인 생산, 교육개혁 같은 그 종전의 노동운동과 프랑스 사회주의의 요구를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건 뭐냐면 약간 이제 마르크스적인 사회주의가 아니라 뭐냐면 이제
그 누이불란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제 마르크스가 이걸 최초의 노동자 계급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상을 보면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정부처럼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르크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는 극소수고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국민 공익 때부터 내었던 급진적 자코뱅주의자들이 좀 다수고 그 외에 블랑키주의자나 그 다음에 누이블랑 같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이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곧바로 이제 정부군이 진압을 하죠. 그래서 정부군이 그 당시 파리를 이제 포위를 해요. 말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파리에 식량 부정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동물원의 동물은 다 사육당하고 먹고 애완동물과 쥐까지 잡아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부군이 이제 파리가 이제 상당히 기아에 빠졌다 이렇게 눈치를 채고 곧바로 병력을 투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페레라세즈 모지에서 최후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그때 잡힌 147명이 즉석에서 총살당하고 그랬다고 147명이 총살당하고요. 이에서 이제 마무리됐게 되고 나머지 그 활동가들은 이제 빠져나감으로써 파리 구문이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의의를 볼게요. 의의보다는 뭐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막스는 이게 최초로 이제 노동자 계급에 위한 정권 작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많죠. 일단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급진적 자코뱅주의자, 소시민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노동계급의 어떤 대변자보다는 상키르치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원래는 이제 푸울센이 공격해 오니까 이제 붕괴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적인 것보다는 민족주의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이제 푸울센에 대응해서 이런 애국적 정략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회주의 정권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 꼬문 관련된 내용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제3공화국을 보죠. 자, 제3공화국은 그 공화국 안에서 제일 오래된 공화국이야. 보통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공화국부터 해서 5공화국, 6공화국까지 이제 지정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된 공화국이 상공화국이야. 예. 그래갖고 1875년부터 해서 1940년까지. 1940년은 이제 언제 때요? 2차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상공화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여기가 이제 있는데 상공화국 내내 누구와 누구의 대립이 시냐면 공화파와 반공화파의 대립이 있었어요. 왕당파라고 하죠. 보수파. 그 원래 상공화국 초창기 때는 공화파보다는 반공화파들이 훨씬 더 힘이 컸어. 특히 이 왕당파. 근데 이게 왕당파가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하나는 이제 누굴 복귀시키는데 왕을 어떤 게 또 복귀시킨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부르본가도 이제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에도 누이필립 같은 거 있죠. 그 오르맹파도 무명한 거로 이제 그 복귀시켜야 된다. 결국에 얘네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누구도 왕을 올리지 못하고요. 왕 대신에 그 어부지로 그러면 왕정이 이제 잘 안 되잖아. 얘네들이 누가 왕이 선택이 잘 안 되니까. 상대로 소수파였던 공화파의 의견을 받아서 공화국이 성립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이 공화파들이 상공화국 안에서 상당히 세력이 약했다. 언젠가 얘네들 둘이 합쳐갖고 공화파를 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화파들이 그 뭐냐면 교육개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화주의 이념을 널리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왕당파 연결돼 있던 세력들이 두 개 세력들인데 군벌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주교 카톨릭 세력이냐 이런 세력들을 이제 뭐냐면 제거하고 약화시키고 자기 파로 이렇게 꼽아놓으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드레피시 사건도 그 배경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결국에는 왕당파의 이제 분열로 이 공화파가 어부지리로 이제 명맥이 유지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3공화국 헌법이 제정이 돼요. 자, 국가원수는 상하원 양원의 학동회의에서 주된 7년의 임기의 대통령이고 실권은 없었다. 그리고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상원은 실권이 없고요. 그리고 실권은 하원이 있죠. 그 하원에서 있고 요 하원 지도자들이 내각을 구성해요. 내각을 구성하고 실제 총리는 이제 내각 총리가 실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지 별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20하고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이제 뭐냐면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랑스는 대통령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각 총리를 중심한 내각 책임제로 구성이 됐고요. 내각은 이제 하원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서 조직되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양당 구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당 구도 딱 있잖아.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영국은 보수당, 노동당. 물론 제3당이 자유당도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당 구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이념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중도파가 있고 그래갖고 좌파 뭐 한 20개에서 30개, 우파 뭐 20개에서 30개.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열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좌파 우파라고 해서 얘네들이 표를 얻었다고 많이 얻었다고 해서 어떤 특정 정당에 나왔고 뭐 내각을 구성할 수 없고요. 어차피 내각을 구성하려면 좌파 연합 연립내각 아니면 우파 연립내각 아니면 또 위기 시에는 중도파까지 끌어들여서 하고 어쩔 때는 때에 따라서는 좌파 우파는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정치적 안정성이 없죠. 일본 같은 경우 자민당이 쭉 집권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안정감을 갖고 안정성을 가지고 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그 안정성이 없고 대개 보면 당명이 끝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강요가 한번 고쳐된 것이 아니고 전체의 극형화 변화는 많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뭐 했던 정책들은 정치가들이 바뀌었더라도 실제로 그 밑에 있는 그 행정관료들이 쭉 했기 때문에 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공화정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했죠. 공화주의와 반공화주의 투쟁의 연속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공화주의자들은 어떻게든 이 공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공화주의 이념을 상당히 전파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교육을 장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군대나 그 당시 교회도 자기파들을 꼽아낼 임명을 해가지고 얘들을 이제 그 안에 있는 왕당파 세력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화정의 성립 볼게요. 공화정의 성립은 이제 그좀 왕당파의 맥마은이 대통령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 당시 이제 공화정주의자가 이제 승리하면서 강베타가 공화파를 이제 통해서 의회를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공화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 초등교육 제도를 장악했겠죠. 얘들을 이제 처음부터 공화정이 좋다, 왕정부다 이런 것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무, 무상, 세속 3원칙을 했다. 그래서 의무, 무상 제도, 초등교육의 의무 제도를 실시했다.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세속 3원칙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이 개입해서는 안 돼. 지금도 그래요. 프랑스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종교하고 공교육을 분리시키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더 심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장소나 뭐 교육에서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그 뭐 불욱하라든지 그 시잡이라든지 이슬람 복장을 들으면 못 들어오게 하죠. 왜? 이슬람을 허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슬람이 이렇게 이런 복장을 하면 그 교육의 중립성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한 거야. 원래는 이제 카톨릭이 이제 뭐냐면 이 초등교육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 이제 세속주의 원칙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이제 그 당시 교육 초, 중,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육만은 뭔가 분리시켜야 되겠다. 예, 카톨릭하고 이런 것을 이제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왕단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왕단파 어떤 그 왕단파의 어떤 주장을 차단시켜야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화정을 안정을 깨야겠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렇지만 이제 공화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위기에 처해진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보통 4개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좀 보충 설명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4개 사건이 뭐냐면 상공하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 불량주의 잡군의 사건, 그리고 대통령 사이 부정 내지노 도나 매매 사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또 사임하기도 했고, 파나마 문화 부정 사건, 드레프시 사건 여기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좀 석에 있는 내용은 이 2개 사건이죠. 불행제하고 드레프시 사건. 이 나머지는 뭐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1873번에 한번 적어놨어요. 예.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물 받고 뭐 그 당시 대통령이 타격을 받고 물러나고 뭐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심을 볼 게 이제 브랜진 장관 사건과 드레프시 사건은 여기 중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할게요. 자, 먼저 볼 게 뭐냐면 브랜진 장군의 쿠데타 기도 사건이야. 브랜진은 그 당시 상당히 인기 있는 장군이었어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많은 왕당파들이 얘한테 줄을 섰죠. 그리고 옆에 가갖고 꼬드겼죠. 너가 한번 드러나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한번 하라고 막 이게 뭐냐면 바람을 넣어준 거야. 막 자, 그래갖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부해제 작군은 쿠데타를 뭐 하려다가 안 하고 그냥 이제 좀 하려다가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서 쿠데타를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정부가 이제 탄압에 들어오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을 가요. 그래서 벨기에로 도망가고 그때 이제 그 자신이 애인 있죠. 애인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애인이 이미 죽었어요. 그 애인 무덤에 가갖고 자살을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 왕당파의 꼬드김을 받고 쿠데타를 기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서 벨기에에 가서 그 애인 앞에 무덤에서 자살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이프스 사건이죠. 자, 이 드레이프스 사건 상당히 유명하죠. 이거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전에 요 관련돼 갖고 그 에미 졸라라는 사람이 그 자연주의 작품 관련된 목록 주점인가? 네. 이걸 한번 언급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에미 졸라가 드레이프스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 단독 문제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이 나냐 보면 원래 드레프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포병대예요. 근데 드레프시가 독일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남아메리카 기아나의 앞바다까지 가서 99 그 유형을 당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특사도 이제 풀려나긴 했지만 근데 드레프시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거기 그 남아메리카 기아나 그 섬에 유배를 당할 때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뭐냐 드레프시가 독일의 군사 기밀을 뺀 게 아니라 그 에스타즈라는 소령이 있어요. 이 에스타즈 소령이 진짜 범인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독일에게 정보를 판 거죠. 근데 억울하게 드레프시는 왜냐면 유죄 판결 받고 유대인 아니고 좀 편견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남미에 고도에 이제 유배를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군부에서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타지 소령을 잡아서 왜냐면 죄를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드레프시를 이제 뭐냐면 유배를 보냈다가 자기들 하도 반대 여론이 심하니까 그냥 특사 풀어준 거야. 그렇지만 일단은 유무죄는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드레프시가 이제 풀려난 후에도 요게 드레프시가 유죄다, 무죄다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논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드레프 사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당시 그 프랑스 사회의 어떤 세력 지도에 따라서 이 유죄와 무죄가 막 대리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진영 논리가 형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유죄는 누가 지고 있냐? 드레프시가 유죄라는 것은 군부, 교회, 왕당파들이고요. 드레프시가 무죄라는 것은 누구냐면 공화파 사회주의자예요. 그때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앞에서 얘기한 에미 졸라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요. 그 오루지의 그 뭐냐 신문에 그 뭐냐면 유명한 서한을 보내죠. 그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 형식으로 신문에 그냥 신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는 고발한다. 이거 되게 유명하죠. 외워두시고 그만큼 이제 뭐냐면 한 개인의 어떤 죄와 유죄나 무죄에 떠나서 그 당시 결국 이렇게 사회적 양진형으로 뭐냐면 그 나누게 하는 큰 사건이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누가 JFC가 최종적 무죄를 판결받죠. 그러면서 이걸 계기 위해서 JFC가 유죄라고 주장했던 군부 교회 왕당파들이 타격을 받게 돼. 그래서 그 상공학 때 초창기 때는 왕당파하고 공화파가 이게 뭐냐면 세력권 세력 중에 왕당파 세력이 커졌죠. 그렇지만 이제 공화파가 조금씩 뭐냐면 균형을 맞춰 나갔고 결국에 다시 뒤집어서 공화파가 왕당파를 완전히 상공에서 몰아내는 사건이 이 드레프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화파가 이 드레프시 사건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전국을 공화파 위주로 이제 개편을 하죠. 그래서 군부와 이제 왕당파를 척결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군부를 공화주의자로 이제 개편을 하고 결사법을 만들어갖고 교육과 사회산업의 교회 세력을 다 제거를 시켜버리죠. 예. 그래서 교회 학교를 이제 뭐냐면 폐쇄를 하고요. 그리고 정교 분리법을 내세요. 정치와 교회를 분리시키죠. 예. 그래서 종교 유착을 왜냐면 타파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폴레옹이 교황과 맺은 게 있죠. 이 종교학을 폐기해. 왜냐면 거기 내용을 보면 프랑스는 카톨릭을 국교도 하고 대신에 이제 뭐 카톨릭 신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이런 관계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기시키고 카톨릭 교회의 특권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에 대한 국가 봉급 지불을 중지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떤 이제 의견을 들어서 사회주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쓰는 게 낫겠죠. 10시간 노동제, 그 다음에 미성년자 노동 금지, 그 다음에 퇴직연금법, 재보상법 이런 것들을 인정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샤프리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폐지시켰어.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공화파들이 상공화정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프랑스의 이제 정치 체제 변천 과정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쭉 보시고요. 예. 자, 그러면 미국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남북 전쟁 전에 이제부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잠깐만요. 자, 미국의 발전 과정을 보죠. 자, 미국의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대통령이 쭉 나오는데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잭슨. 그래서 이제 이 잭슨은 서부의 자연농민의 아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버지니아 어떤 명문가들 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흑수저로서 처음으로 뭐냐면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민중에 위한 정치를 이제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고 이 사람은 연방주의를 되게 반대했던 사람이야. 주권주의?
요걸 이제 내세웠던 사람이다. 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뭐냐면 사람이고, 연방은행 같은 것도 이제 예전에 쭉 있다가 해산시키고 그래요. 이 사람도. 근데 이제 잭슨이 이렇게 서부에서 이제 출신을 했다. 서부 출신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 서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서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에르게니 산맥 이후 있죠. 미시시피강. 요쪽 부근에 이제 지역을 서부라고 했어요. 오늘날 남부 지역 부근이죠. 왜냐면 아직까지 미국이 이렇게 학자가기 전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영토를 확장을 했는데, 영토 확장 과정을 좀 보면요. 원래는 미국이 이제 여기로 출발했죠. 동부 별세기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영구부터 얻고,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루이지애나 땅이에요. 예. 그 루이지애나 땅인데 여기를 얻어.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 프랑스 땅인데 루이지애나 땅. 오늘날 뉴이지애주보다 더 커요. 이 지역이 중서부 지역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중심지가 뉴올리언즈였어요. 예, 뉴올리언즈.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얻게 된 땅. 그래갖고 이제 요 땅을 얻은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나폴레옹이었죠. 나폴레옹은 그 당시 대륙의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관리할 힘도 없었고 돈도 많이 부족했어. 재정적 압박도 받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생도망그에서 IT죠. 흑인 봉기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진압을 해야 돼. 결국에는 요 지역을 이제 뭐냐면 갖다 팔았다. 그래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지역을 프랑스부터 얻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태평양 연안까지 팽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이렇게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텍사스라는 지역이죠. 예, 텍사스. 그래서 이 텍사스 지역은 원래는 멕시코 땅이에요. 여기도 이제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도 멕시코 땅이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멕시코는 분열돼 있었고 그 뭐냐면 정치적 안정되지 않았어요. 맨날 쿠데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구에 비해서 땅은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 뭐냐면 그 해외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줬어요. 특히 이제 텍사스에 미국인들이 여기 멕시코 정책에 우리 정책에 따라서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수는 처음에는 적었는데 점점 많아진 거야. 그리고 나더니 여기에서 뭐냐면 독립운동하겠다고 독립을 선포했죠. 그래서 텍사스 동화국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멕시코 정부가 이제 텍사스 공화국과 싸우다가 대통령도 잡히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해 주게 되죠. 인정해 주면. 자, 그리고 이제 텍사스가 이제 혼자 뭐냐면 여기 유지하기 힘드니까 미국 정부에 우리 이제 뭐냐면 너희들 합병할 테니까 좀 우리 받아줘라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은 그 당시 뒤에 얘기했지만 남부주나 북부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자유주로. 그래서 텍사스는 노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텍사스를 받아들이면 남부의 어떤 그 힘이 더 커지는 거야. 일단 상원의원 2명을 줘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또 하원의원 합쳐갖고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대통령 대상이 남부인 가능성이 많아요.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의 역학관계상 당연히 그 북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했지만 남부 지도자였던 존 카운이라는 사람이 텍사스 연방법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결국 간신히 텍사스를 통합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지역이에요.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 이렇게 지역인데 뭐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뭐 이런 지역들이죠. 자, 이런 지역을 이제 미국에서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멕시코에게. 근데 멕시코가 돈을 안 팔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쟁을 한 거죠. 미국이.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장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멕시코하고 조약을 맺고 일부 돈을 준 다음에 멕시코한테 이 지역을 장악해서 이쪽까지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하게 되죠. 뭐 이렇게 해갖고 미국은 이제 여기 동부에서 대서양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서 전체 대륙을 이제 점령 자기 영토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미영 전쟁이 중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영 전쟁의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대륙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이 유럽에 이제 뭐냐면 뭐 그 수출하려면 영국 함선이 와가지고 이제 가로막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 납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입장일 때는 영국 북쪽에 캐나다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일 때는 그러니까 자기 북쪽에 캐나다가 있었죠. 이 캐나다는 그 당시 영국의 소유지였어요. 그 영국 여기 식민지였죠. 그래서 여기를 먹어보려고 했던 거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 시 또 프랑스가 또 연결돼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음, 캐나다 획득도 실패했고, 왜냐 캐나다는 의외로 왕당파들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미국이 독립운동할 때 그 당시 많은 왕당파들이 미국의 독립운동에 반대해갖고 캐나다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캐나다를 이제 우리 미군이 오면 캐나다에서 두 손 벌리고 항력 걸 생각은 망상을 이제 가졌는데, 웬걸 오히려 캐나다에 있는 영국인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저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캐나다를 걷지 못했고. 자, 그렇지만 전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의 어떤 토항을 깨울 수 있었고 국내 공업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거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백악관이 건설됐다. 자, 그래서 이제 백악관인데 그 원래는 이제 백악관이 건설했다는 보다 예전에 그 워싱턴에 대통령이 사는 뭐냐면 그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그래갖고 이제 미영전쟁 당시에 영국군도 이제 백악관 공격해서 이제 거기 약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복하고 나서 대통령 간절을 이제 하려니까 이 대통령 간절가 그냥 이제 그 뭐야 검게 불타 없어진 거야. 불타 없어진 검은 걸로 해갖고 거슬러지고, 그리고 막 옆에 이제 폐허가 있고 막 이상하게 뭐 또 칠해져 있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신 페인트로 다 칠해버렸어. 그래서 검은 불탄 흔적들 다 지우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백악관이 됐다고 그래요. 백악관이라는 명칭이 여기 나왔다는데 하여튼 뭐 백악관이 이제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 잘못 썼네.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남북 간의 대립 과정을 이제 좀 볼게요. 요거 이제 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서부 개척자 사업 등인데 이건 뭐 뒤에 있으니까 좀 나중에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남북 전쟁 관련된 내용이 배경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이제 남부와 이제 북부가 좀 다른데요. 그 당시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대농장주들이 많았죠. 면화나 담배나 차배. 그러다 보니까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할 수밖에 없었어. 그다음에 북부는 공장주, 상공업자, 자연농민들이 왜냐면 많았고 주 공업지대고 노동자들 굴려야 되는데 이 노동자들을 노예도 할 경우에 그 노예들은 감시하기 힘들고 감시 비용이 늘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싼 노동력을 오히려 더 필요했다. 그리고 인도주의 입장에서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권력 형태는 안보는 분권주의, 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죠. 근데 북부는 연방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남부는 자유무역지를 냈죠. 왜냐하면 영국하고 이제 주로 이제 상대하게 하는 거죠. 영국에 이제 주로 연화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하잖아요. 근데 영국부터 또 값비싼 또 기계도 가지고 오고. 근데 여기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관세를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자유무역을 지지했고, 근데 북부 같은 경우는 주로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값싼 물건을 가지고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이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국 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보호무역을 했다. 근데 이 보호무역은 뭐 북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반적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프랑스, 뭐 독일 다 보호무역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부하고 북부 간에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노예제라는 것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경제적 구조 차이 때문에 남북 간의 대립이 일어났고, 특히 이제 이 시기 때 이제 여기 서부 쪽 지역이 점점 개척되죠. 예, 그래서 이제 플랜티언 정신을 통해서 인디언을 학살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여기가 개척되고 그런데, 자, 근데 이 땅들이 원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가 막 이제 서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여러 주들이 만들어져. 근데 이 주들을 노예주로 할 것이냐 자유주로 할 것이냐 가지고 또 논쟁이 나요. 이거에 따라서 남북 간의 어떤 세력 관계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승자 동식법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주에서 이제 뭐냐면 대표위원을 뽑으면 선거인단을 뽑으면 선거인단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있는데 만약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인구 많죠. 그래서 상원 2명에다가 하원은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뭐 50명. 그러면 총 52명의 선거인단을 이제 선출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공화당이 49명, 49명인다. 24명. 그리고 여기 뭐 25명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뭐 25명, 공화당이 24명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한 표를 갖고 있다 더 얻더라도 요 표는 다 같이 갖는 거죠. 그 52표를 다 민주당이 갖는 거야. 이는 승자 독식법이 있는데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자유주의 할 것이냐 노예주의 할 것에 따라서 선거인단의 어떤 것이 달라지죠. 구수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남북 간의 역학 관계, 그 정치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요 서부에 개척된 땅들, 신생주들을 최대한 자유주나 뭐냐면 노예주로 이렇게 각자 편입시켜갖고 자기의 어떤 선거인단 표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자기 입장을 반영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미국 대통령 선출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논쟁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여러 이제 뭐냐 타협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1854년에 1820년에 미주의 대타협을 얻게 돼요. 미주의 대타협. 네, 미주의 협정이라고 하죠. 자, 이 미주의 협정이 뭐냐면, 자, 요거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미주리가 이제 그 당시 준주에서 정식주로 이제 편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미주리를 어떻게 노예주의 할 것이냐, 자유주의 할 것이냐 가지고 남북 갈등이 일어났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타협했냐면 일단 미주지역은 여기는 여기 노예가 좀 많았어요. 여기는 여기 남부주로 하고 대신에 그때 이제 여기 북쪽에 보면 뉴해펀스주가 있죠. 뉴해펀스주가 이제 원래는 메인주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를 분리시켰어. 그래서 메인주를 북부주로 이렇게는 타협부죠. 그래서 각각 자유주, 노예주 12개 주로 해요. 상원의원은 똑같이 주당 2명이니까 24명이 되겠죠. 물론 인구에 비해 따라서 이제 하원 의원 수가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 36도 30분 이북 지역은 자유주, 그 이남은 노예주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주가 탄생을 하면 여기를 이제 경계로 해서 하게 되죠. 대충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보는데 문제는 이 타협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점이죠. 왜? 그 앞에 이제 1854년에 요 있었던 네브라스카와 캔자스 주가 이제 정식 주도니 편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연방가에 신청할 때 요 주들 노예주로 할 것이냐, 자유주로 할 것이냐 가지고 또 논쟁이 생기죠. 근데 미주의 대타협에 보면 당연히 이제 여기 보면 캔자스와 네브라스카주는 누구 땅이 돼야 돼 이거는 누구 땅이 난다. 자유주의가 되는데 오히려 자유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그대로 타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었던 스티븐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글러스 위원이 국민의 주권주의,
주권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주의 권한, 권리죠. 주민의 어떤 주권주의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네브라스카와 캔자스에 있는 주민이 자기가 노예주의를 할 것인지 뭐냐면 자유주의 할 것인지 투표로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요 네브라스카와 캔자스 지역을 이제 투표를 통해서 자유주와 뭐냐면 북부주로 결정할 건지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결국에 북부인들이 이제 무력이 이제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거 당일날, 선거 전까지 요 네브라스카주의 캔자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북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남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왜냐면 한편으로 더 많이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무슨 사태에는 캔자스 지역에 이 가정에 유입하는 가정이 자기끼리 막 총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캔자스 유혈 사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둘 다 이 당시 이제 그 노예가 별로 없었고 되게 이제 자유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원래 미주 협정에 따라서 캔자스 네브라스카에서 국민투표해갖고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넘겨줘야 했는데 자유주도 이제 넘겨줬어야 했는데 그 당시 대륙횡단 절도의 북부선을 이렇게 놓는 과정에서 이 남부인들이 불만을 품을까봐 무마용으로 요 네브라스카와 캔자스를 그 당시 국민투표, 주민투표를 해갖고 그 자유주의를 할 것이냐 노예주의를 할 것을 결정하는 바람에 이런 유혈 사태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 네브라스카 캔자스 문제를 둘러싸고 그 미주의 협정이 깨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탄생이 됐냐면 그 노예 반대론자들이 모여서 공화당이 창당됐다. 이 공화당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러니까 공화당 자체가 노예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미국의 이제 초창기 때 정당 역사를 볼게요. 정당 역사. 자, 이거 예전에 좀 이걸 알아야지 이제 좀 공화당 관련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 자,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야. 자, 연방주의라는 건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그런 거고, 반연방주의자는 연방정부의 권한보다는 주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주권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연방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해밀턴이라는 사람이고, 주권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퍼슨이라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뒤에 연방주의자들이 만든 당이 연방주의당인데, 근데 이 당은 금방 초창기 때 소멸돼요. 그리고 이제 공화주의 당들이 반연방주의자들이 이제 만든 당이 공화주의 당이고, 그것이 이제 민주공화당으로 개명을 해. 근데 이제 민주공화당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왜 분열이 나냐면 앞에 잭슨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잭슨이라는 인물이 하도 좀 사차원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된 거야. 그 민주공화당 안에서. 자,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 당시 국가공화당을 만들게 돼요. 이게 주인데 요 안에서 나도 나와서. 근데 이 국가공화당은 여러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분열돼 있었던 합쳤던 당이에요. 그러니까 뭐 잭슨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뭉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그당으로 이름 바뀌었다가 또 시그당과 공화당으로 분열이 돼. 분열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19세기 초중반에 넘어가면 노예 반대 운동이 일어나요. 노예 반대 운동. 그러니까 노예 반대 여론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북부 지역은 당연히 노예제 반대를 했던 거고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을 했던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시그당 안에서도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과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통 노예제를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남부 지역 사람들이죠. 시그당을 구성되고 노예제를 반대했던 사람 북부 지역 사람들이 공화당을 만든 거야. 앞에 그 캔자스 네브라스카 그 유혈 상태 있죠. 캔자스 유혈 상태를 계기로. 그리고 민주당도 여기도 또 두 세력으로 갈려져. 그 노예제를 이제 찬성하는 예와 노예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나타나죠. 민주당도 이제 북부와 남부 지역 사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 노예를 반대하는 애들이 이제 여기 공화당에 합류를 해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그 다음에 공화당, 시그당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운이 좋게도 민주당이 뭐냐면 또 분열돼요. 그래갖고 이제 2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 이제 시그당 대통령도 오고 공화당이 이제 등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세 개는 이제 분열돼 있고 공화당이 비교 우위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전체 그 득표수 중에 30% 정도 가반도 못 차지했어요. 예. 3분의 1 정도만 되고 간신히 뭐냐면 승리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 당시 분열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어? 당연히 민주당이 이겼을 거죠. 그 전체 득표수 볼 때.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어부지리로 이겼다. 그래서 공화당은 그 당시 시그당에서 갈려져 나와서 노예 반대론자들이 세웠던 당이고, 민주당의 노예 반대론자들과 일부를 통합해 갖고 뭐냐면 그 공화당이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후에 이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남북정전 후에도 계속 양당 체제가 바뀌어지죠. 네, 양당 체제 이제 성립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1960년대 지지 세력이 또 바뀌게 되죠. 예,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지금 공화당은 흑인들이 안 찍는 당이죠. 민주당 찍잖아, 흑인들은. 그 백인들은 공화당을 찍고. 근데 그 당시 공화당은 왜냐면 흑인들의 지지를, 흑인들의 어떤 노예 해방을 위해서 상당히 힘쓰 노예 해방을 위해서 탄생된 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60년대 이렇게 정권이 좀 약간 그 뭐냐면 재정렬이 해갖고 지지세가 바뀌긴 해요.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를 보고 이제 좀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미주리 협정관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 있는데, 여기 이제 또 가정의 도중에 무슨 판례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없는데 여기 보면 그 드레드 스코트 판결이 있었어요. 이걸 좀 얘기할게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예. 원래 이제 북부 거주했던 흑인 출신이었던 스코트가 뭐냐면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대법원이 각하를 냈거든요. 각하라는 것은 그냥 소송의 어떤 법적 요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냈어요. 기각은 이제 그걸 이제 거부한다는 거죠. 소송을 한 거에서 판결할 때 그게 적당하지 않다고 거부를 하는 건데, 각하는 아예 이건 소송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뜻이야. 그럼 왜 소송 절차가 안 맞냐? 이 그 스코트는 비록 북부에 있지만 원래부터 흑인 노예 출신이기 때문에 흑인의 노예는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송할 거리가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스코트가 이제 그 당시에 북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주 협정에 따른 북부에 있으면 흑인 노예가 될 수가 없죠. 노예가 자유인인데 이걸 이제 스코트를 이제 노예로 규정해갖고 각하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대법원 판단은 뭐야? 법정이 미주리 협정을 부인했다는 거, 대법원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북부의 공화당을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 지금 낙태법 폐지 논란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지금 미국인들의 어떤 정서와 생각과 전혀 동떨어진 판결을 냈잖아요. 낙태법을 뭐냐면 그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해버렸죠. 낙태법 폐지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북부의 공화당 학생이 큰 계기가 많은데, 이 드레드 스코트 판결은 되게 유명해요. 예.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밑에다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판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흑인 노예 인권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스톤 부인이 이제 토아저씨의 오두막질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흑인들의 어떤 비참한 생활들, 반인권적인 모습들 잘 묘사했어. 그리고 그 당시 스톤 부인이 이제 남부사람이죠. 이 사람도 노예 지하철 형성을
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부인들 중에 흑인에 대해서 상당히 흑인들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자기 집에다가 흑인들 숨겨줘. 그 다음에 몰래 그 다음 집에 옮기고 그 뒤에 집에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북부도 이렇게 탈출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노예 지하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스토브윈도 이 지하철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톰 아저씨 오두막집 그 당시 미국에 널리 입히면서 노예의 문제를 각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전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남북전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면 1860년 노예제가 폐지에 찬성하는 그 공화당 링컨이 탄생되니까 그걸 계기로 일어난 거야. 그래서 1861년에 남부 7개 주가 연방에 탈퇴해서 아메리카 연합,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남북 연합이라고 하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제펀스 데이비스라는 사람을 대통령 선출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외국부터 무기 구입을 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있다가 삼터 요소를 이제 공격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예. 그래서 남북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때 전쟁 후에는 7개의 주에서 남부에 또 4개 주가 더 첨가해요. 그래서 이제 11개의 주가 되었으나 인구나 공업력, 해군력에 있어서 북부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공업국가잖아. 공업국가란다. 공업을 주로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만들어. 인구도 많고. 그래서 남부는 주로 대농장 위주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구도 적고. 그리고 남부의 상당수 인구가 뭐냐면 흑인들이에요. 흑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초창기 때는 남부가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부가 점점 승기를 잡아가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남북 전쟁이 있을 때 서부의 항방이 이제 제일 중요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렇게 싸울 때 이쪽 주 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이 싸우고 있을 때 여기 주들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또 정세가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자작농진법을 공표했죠.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트법이라고 하는데 홈스테이트법, 예, 자작농지법을 공표했다. 그 목적은 전쟁주의 서부를 북부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이나 장차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 일정한 지역에 5년간 거주하면 일정 토지를 무상으로 사야 한다. 그래서 그 넓은 중부나 서부 지역에 가고 내가 땅을 거갖고 이게 내 땅 하면서 한 5년 동안 거주를 하면 이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법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서부 개척의 토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당시에는 이제 인구는 적은데 땅은 넓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농업의 기계화를 일어나요. 여기 했지만 농업의 기계화. 그리고 농업혁명 같은 영국식 농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외국부터 이민이 증가된다. 땅을 준다니까 너도 나도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작농지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예방선언 있죠. 노예방선언 12년 기출문제 나왔어. 일단 그 노예방선언 이제 가정을 좀 보면요. 자, 남북전쟁이 발발되면서 이제 그 당시 링컨의 노예방선을 하게 되는데 노예방선은 그 밑에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사료니까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면 합중국에 대한 반란에 있는 주 혹은 주 안에 특정 지역에 노예신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노예신분에 있는 사람들 흑인 노예겠죠. 모두 1863년 1월 1일 이후로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제 나 합중국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은 그 합중국의 건의와 정부에 대해서 일어난 현재 무장 반란 앞에 두고 합중국의 육해군 최고사령관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전투수단으로서 오늘 1861년 1월 기해서 포관화 해갖고 이제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아카소, 텍사스, 뭐 루이지애나 쭉 남부주들이야. 그러니까 남부주에 있는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 다 해방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왜 했냐? 이걸 왜 선포했냐? 정치적 목적이 좀 강하겠죠. 예, 그걸 이제 선포함으로써 그 당시 남부의 흑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영국의 중립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영국 지식인들 지지를 받고 세계 여론도 움직일 수 있죠. 명분이 되잖아. 전쟁은 원래 명분이 있어야지 돼요. 명분이 없으면 안 되죠. 명분을 만들고 그다음 영국의 중립 정책과 영국 지식인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영국은 북부보다는 남부하고 상당히 경제적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영국에서는 남부로부터 이제 목화 같은 걸 받아들이고 산업혁명기니까 영국이 그걸 받아서 원료 삼아서 연중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남부를 지원해주고 싶어. 근데 명분이 없는 거야. 명분. 왜? 영국은 19세기 때 초반부터 노예 무역을 금지시키고 노예제 자체를 폐지했잖아. 그리고 세계 곳곳에 반노예 여론을 형성했어. 영국이 미국한테 예전에 노예제 할 때 막 압력해서 너희들 무식하게 응? 노예제 왜 계속 유지하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를 지지해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앞뒤가 안 맞겠죠? 일단 명분이 없으니까 좀 약간 이제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때 노예 방송을 하면서 영국의 자유주의 지식부터 적극적으로 받아줘. 국내에서는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적극 지지하니까 영국이 남부하고 손절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이 더 이상 남부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이제 뭐냐 한계를 만들었다, 명분을 만들었다. 네, 큰 의미가 있죠. 자,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상승세에 오는 북부가 승리를 해서 남부가 이제 패를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러면 그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자, 의의부터 보죠. 의의는 남부 의의라는 거는 이제 여기 노예방송의 의의예요. 예. 의의는 남북전쟁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고 영국의 남부 지원 명분을 상실했다. 한계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한 상징적 선언이고 남북전쟁에도 지금도 있지만 흑인 차별은 계속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을 보면 정치, 경제, 통합과 세계적인 산업국가 선정에서 대륙횡단 철도가 완성되어 미국의 통합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있어. 대륙횡단 철도는 한번 좀 보세요. 이 부분은 요거는 이제 있는데 요건 너무 짤막해 가지고 여기부터 이제 좀 볼게요. 보충자료로. 자, 그래서 남부가 패배하면서 한동안 북부의 이제 일종의 군정 지배를 받게 돼요. 북부 군인들이 와갖고 그 남부의 여러 주도에 이제 군대를 파견해갖고 지배를 하죠. 그때 이제 북부에서 온 뜨내기 이제 정상배들이 그다음 북부 그 남부의 군정에 있는 정치 세력들과 연결돼갖고 이제 뭐냐면 여기 민폐짓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후에도 이제 다시 군정을 거치고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지나면서 북부의 군정이 끝나면서 남부가 이제 다시 예전 상태에서 독립주로 이제 나가게 되죠. 이렇게 승격이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전후 미국의 발전 과정 볼게. 이게 예전에 한번 2차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 이때 경제 고도의 성장을 이제 하면서 이민도 이제 대량으로 유입됐죠. 아까 이제 이것처럼 자장농지법 같은데 홈스탠드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서부 계층이 막 진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남부 지역이 민주당 텃밭이 되죠. 그때 이제 예전에 남부는 주로 이제 대농장 경영이 사라지고 소규모 농업이 발달되고요. 그 다음에 섬유나 담배, 제철 같은 공업이 발달돼 중산 계급이 형성이 되고 북부도 경제혁명이 일어났고 그 당시 이제 공업 생산이 급증하고 그 당시 또 북부의 많은 사람들 또 노동자들이 서부로 가면서 서부에서 아까 이제 농업의 기계화 형상들이 나죠. 전쟁 중에 노동력 보충하기 위해서 또 농업의 기계화 형상, 많은 땅을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 대륙횡단 철도가 부설됐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제 통일을 깼고 그리고 그때 많은 노동력으로서 이제 제공됐던 게 중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죠. 쿨이라고 하는 그 애들이 들어왔다.
그렇지만 인종차별 문제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이제 선거권 자격이 박탈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남부주들이 많아. 남부. 원래 이 미국의 헌법에 의하면 수정헌법에 의하면 그 당시 이제 그 흑인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선거권도 원래 줘야 되거든요. 투표권하고 왜냐면 투표권하고 참정권 아니 말했네. 선거권. 그래서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 다음에 후보로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도 있어야 되죠. 이런 권한도 이제 줘야 되는데 처음에 남부에서 그런 권한을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남부가 그 당시 그 북부에 지배해야 됐고 그 다음에 정상주도 이제 복귀도 좀 북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원과 하원에 남부의 상원과 하원에 너무 흑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야. 왜냐면 흑인들이 남부의 이제 인구 비중이 되게 높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투표권법을 이제 바꿨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법을 바꿨어 주에서. 근데 이제 연방법하고 이제 충돌할 걸 피하기 위해서 뭐냐면 문맹을 해야 되겠다. 문맹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투표권을 주겠다. 이거는 흑인하고 백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흑인과 백인 간에 불자가 나야지 투표를 할 수 있냐, 투표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선거권이든 피선거권이죠. 예. 그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든 하여튼 이 운명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네.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흑인이 오면 아니 백인이 오면 요거 이제 쉬운 글자 쓰라고 해요. 칸트, 캣. 그래서 고양이 이 정도 쉬운 글자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쓰고 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흑인이 오면 되게 어려운 글자를 내요. 그래서 한번 이거 써보라고. 네. 그리고 좀 뭐냐 철자가 틀려도 국가 탈락시키거나 아닌데 백인은 좀 철자가 틀려도 그냥 이렇게 패스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거권이든 피선거권이든 그 당시 흑인들이 투표권을 못 얻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되면 상원과 하원이든 다 백인들이 차지하게 되고 백인들이 그 당시 흑인들의 어떤 차별법을 계속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더 추가하자면 이거 있어요. 19세기 후반에 요거는 뭐 개론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19세기 후반이에요. 19세기 후반에 그 당시 이제 무슨 당이 등장했냐면 인민당이라는 당이 됐어요. 이때는 이미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양당 구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제3의 당이 등장한 거야. 간혹가다 그 미국 역사 보면 공화당, 민주당 외에도 다른 제3의 당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인민당도 그 당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왜 인민당이 이제 등장을 했냐 보면 그 당시 이제 미국이 금하고 은의 복분위제를 실시했어요. 금분위제, 은분위제를 동시에 실시한 거야. 그런데 이제 1873년에 그 당시 미국 동부 지역의 은행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뭘로 바꾸냐 1873년에 금분위 태안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금을 그냥 중앙은행에 일치시켜 놓고 그걸 바탕으로 달러를 발행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금이나 은화를 같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금만 통용이 되니까 어떻게 통화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가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자, 그런 것도 이제 누구한테 불리하냐면 서부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 서부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북부의 남부 지역에서 좀 약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많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서부에 가서 이제 농민이나 뭐 노동자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금보다는 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은 주로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동부 지역에 있는 그런 부자들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다시 예전처럼 금과 은을 같이 복분이제를 하자. 복본이제를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의견을 받아서 성립된 당이 인민당이야. 인민당.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민당이 한때는 상당히 세력이 확대됐는데, 결국에는 인민당 주장을 누가 이제 수용했냐면 민주당이 이제 수용을 했어. 결국에는 이 민주당의 포효가 직결되면서 인민당의 주장은 뭐냐면 없어졌다. 결국에는 이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 아니 민주당 이후부터는 이제 민주당 승리하고 나서는 근본이 태안제를 계속 주장했던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이제 계속 집권을 하게 되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처럼 근본이 태안제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남북 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19세기 후반 되면 남북이나 뭐 했던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갖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게 동부와 서부의 이제 구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동부 지역에 공업화되고 금융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부자 사람들과 서부 지역에 상대적으로 농업과 노동자, 그런 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대립 구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걸 잘 보여준 사건이 인민당의 활동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인민당의 활동 내용은 근본위제를 할 것이냐, 은본위제를 할 것이냐, 근과 은을 같이 본위제를 할 것이냐, 뭐냐면 싸움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96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은 96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남북 전쟁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통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탈리아 통일 과정을 이제 이탈리아 통일 리소치멘트라고 또 부르죠. 네. 이탈리아 통일은 의외로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체는 독일의 통일이 나오지 이탈리아 통일이 안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예전에 마치니라는 사람 있죠. 이 마치니. 이 사람이 이제 민족주의자면서도 자유주의자잖아요.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끌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도 예전에 말한 것처럼 통합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부흥적 민족주의야.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구별하는 거, 부흥적 민족주의, 통합적 민족주의 구분하는 그 내용 나올 때 마치니의 그 연설 내용이 나왔거든요. 요 정도 나왔고, 이탈리아 통일에 관련된 내용은 약간 뭐 이것도 나올 것 가능성이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수능에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이탈리아 통일하고 뒤에 이제 독일 통일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중세 말기 때부터 그런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통일국가가 형성됐죠. 근데 이탈리아, 독일은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9세기 말에 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이 됐어요. 이것도 통일 연도도 딱 1871년 동일해요. 이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들이 공통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통일 주체의 이념 변화죠. 처음에는 이상주의자들이 했죠. 자유주의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제 현실 정치가들은 평화적인 방법 가지고는 통일 안 된다. 무력 통일 내세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비스마르크나 독일이나 그 다음에 그 카보나 이런 사람들이 현실 정치가들이야.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통일 주체에 보면 이탈리아는 샤르데나의 카브로, 샤르데나 왕국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주도를 했고, 그 얘네들이 또 이제 통일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했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쟁탈전 격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왜 격화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빼는 게 좋겠어요.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이탈리아 통일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문제에 더 신경 썼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식민지 확대하긴 했어요, 애들도. 근데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나중에 후발 주자로서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지우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